백악관 내부자가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상원 청문회에 섰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의 고백에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에서 90만이라는 숫자가 통째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해준 모든 것이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며칠 전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요. 모니터 12대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이란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갑자기 대통령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순간 상황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동료 분석관 톰 필립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48,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요. 그런데 한국은 배은망덕합니다. 우리를 돕지 않았어요. 48,000명이라는 숫자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25년간 한반도 안보를 담당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이에요. 48,000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 숫자를 거의 2만 명 가까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배은망덕.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오른쪽을 봤습니다. 커트 밀러 부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간 한반도 보고서를 누가 최종 편집했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의 원본을 누가 썼는지. 저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57세.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안보 보고서가 제 손을 거쳐갔어요.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 그 상당 부분의 출발점은 제가 쓴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발언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제가 쓴 보고서와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는 같은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제가 발견한 것들. 그것은 25년간의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하려고 합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9살에 CIA 동아시아 팀에 배치됐어요.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4층. 창문 하나 없는 분석실이 제 첫 사무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 12시간씩 위성사진과 통신 감청 기록을 분석했어요. 첫날 선배 분석관 빌 모리슨이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탁 내려놓았어요. 표지에 한반도 안보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빌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한국에 대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야. 전쟁에서 구해줬고, 돈을 줘서 키웠고,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어. 우리가 없으면 48시간 안에 끝나는 나라다. 그게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선배가 말하고 기록이 말하는데 뭘 더 따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프레임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다. 미국이 먹여 살리는 나라다.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다. 25년간 이 프레임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위성사진으로 한반도를 수천 번 봤지만 서울 거리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을 업무 외에 만나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서류 위의 나라였습니다.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분석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에 쏟아부은 원조 금액, 주한미군 유지비, 안보 우산의 비용, 미국이 한국에 준 것, 목록은 두꺼운 바인더 3권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준 것, 목록은요. 파일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일한 사무실에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국에 뭘 해줬는지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쪽 서류만 보면서 25년을 보냈다는 것.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인간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커트 밀러, 백악관 안보 담당 부보좌관, 52세,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M&A 전문 변호사로 일한 뒤 정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합니다. 옷을 잘 입고 악수를 세게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져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로 바뀝니다. 밀러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동맹은 거래다. 감정은 빼라. 이 사람에게 한국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협상 테이블 위의 숫자였습니다.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밀러에게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한국에서 얼마를 더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뿐이었어요. 밀러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안보 분야 최고 권력을 가진 자리예요. 밀러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압박, 방위비 대폭 증액, 그 성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이 세 단계가 밀러의 승진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번째 대상이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밀러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어요. 양복상의 단추를 풀면서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워드, 한국 보고서 다시 써.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밀러를 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입니까? 밀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국이 얼마나 무임승차하는지 보여줘야 해. 극단적으로. 대통령은 복잡한 거 싫어해. 한국이 미국한테 얹혀 살고 있다는 걸 숫자 3개로 보여주면 돼. 간단하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고서라는 건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 보고서는요. 이게 왜곡되면 대통령의 판단이 틀어지고 외교가 꼬이고 동맹이 흔들려요. 그건 CIA 신입 시절부터 뼈에 새긴 원칙이었습니다. 밀러, 숫자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상당한 수준이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밀러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회의실 에어컨 바람보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하워드, 내가 사실을 쓰라고 했나? 방향을 잡으라고 했어. 자네가 25년간 한 일이 뭐야? 한반도 보고서 쓰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양심 타령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복 상의를 매만지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고 돌아봤어요.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쓸게. 자네 이름은 빼고. 그리고 하워드, 내년 인사에서 자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NSC 선임보좌관 자리 하나 줄이는 건 내 결제 한 줄이면 돼.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밀러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비싸고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57세였습니다. 퇴직까지 3년 남았어요. 연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2 아이가 있었어요. 큰아이는 내년에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국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며칠 뒤 밀러가 제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쓴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편집한 최종본이 있었어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문서였습니다. 제가 뭘 썼고 밀러가 뭘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비 약 115억 달러 중 93%를 부담했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 동맹국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밀러의 최종본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전체 주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93%가 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115억 달러짜리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다는 사실이 증발해버렸어요.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원본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 미국 내에서 약 2,7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는 약 90만 개로 추정된다. 밀러의 최종본. 이 항목은 통째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90만 개의 일자리가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그 원본. 한국은 건국 이래 총 14개 해외 분쟁 지역의 연인원 37만 명 이상의 장병을 파병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밀러의 최종본. 한국의 해외 파병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37만 명이 미미합니다. 저는 밀러의 최종본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제 보고서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밀러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서야.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국이 미국에 빚져 있다는 한 줄짜리 결론이야. 나머지는 장식이고. 장식이요? 90만 개의 일자리가 장식입니까? 밀러가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듯 저를 봤어요. 하워드, 한국한테 좋은 감정이라도 있어? 자네 한국 가본 적도 없잖아. 한국 사람이 자네한테 뭘 해줬어? 보고서나 잘 써. 그게 자네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복도에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밀러가 편집한 그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TV를 켰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이란 전쟁 브리핑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배은망덕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통령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48,000명. 대통령이 말한 숫자입니다. 제 보고서에는 28,500명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밀러가 이 숫자도 바꾼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끔찍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CNN, BBC, NHK 모든 방송이 자막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TV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발언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원래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밀러였어요. 하워드, TV 봤지? 잘 됐어. 대통령이 세계 나가니까 한국 쪽에서 방위비 협상 속도를 낼 거야. 자네 보고서 덕분이야. 수고했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밀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기분이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주식이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처럼요. 수고했다고요. 대통령이 동맹국을 모욕하고 숫자를 틀리고 전 세계 앞에서 한 나라를 배은망덕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수고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미국 방송들이 대통령 발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은망덕한가? 이런 제목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을 안 도왔을까? 제 보고서에는 한국의 해외 파병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가 바꾼 문장이었지만 저도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미미하다. 정말 미미한 걸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검색해보지 않았던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해외 파병 기록.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 처음 열어본 기록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록들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미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37만 명의 피가 미미하다면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전쟁터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보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25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였습니다. 국방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NSC 선임보좌관 보안 등급이면 대부분의 군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해외 파병, 전체 기록.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60여 년 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여러 나라에 손을 벌렸어요.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80달러요. 지금 뉴욕에서 괜찮은 저녁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 그 나라 국민 한 명의 1년 소득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1년. 도시 곳곳에 포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나라에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한국은 갔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가 연이어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파병 규모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연인원 37만 명. 37만 명이 베트남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수도 샤이엔의 전체 인구가 약 6만 5천 명이에요. 그 도시 인구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사람이 정글로 간 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전쟁터예요. 이 파병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호주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던 한국이 2위였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저를 멈추게 만든 건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전사자 5,700명, 부상자 13,400명.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5,700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인당 소득 80달러짜리 나라의 청년들이 미국이 부탁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13,400명이 몸에 총알과 파편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서재 천장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뭉개져 보였습니다. 눈에 뭔가가 고이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제 사무실 바로 옆 서랍에 이 파일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 3분 거리에 국방부 아카이브 열람실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리고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해외 파병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밀러가 바꾼 문장이었지만 저도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37만 명의 피가 미미하다고요. 5,700명의 목숨이 미미합니까?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한국은 갔어요.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3,600명의 한국 군인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전쟁터에서 한 일이 저를 다시 한번 멈추게 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어요. 4년 넘게 주둔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학교 147개를 세웠습니다. 병원 12곳을 열었어요. 우물 280개를 팠습니다. 도로를 닦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 군의관이 직접 주민들을 치료했어요. 연인원 2만 1천 명이 이 임무에 투입됐고 현지 주민 35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서 총 대신 삽을 들고 간 겁니다. 총알 대신 교과서를 가져갔어요.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빌 현지 주민들이 부대 정문 앞에 모여서 제발 떠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외국 군대한테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보통은 외국 군대가 나가라고 시위를 하잖아요. 한국 군인들한테는 반대로 남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 해역. 기록을 넘길수록 같은 이름이 반복됐어요. 대한민국. 14개 분쟁 지역에 총 37만 명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절부터 미국이 부르면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악관 연단에서 대통령이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대통령의 배은망덕 발언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 미국 내 여론, 방위비 협상 전망.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가 쓴 원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편집한 최종본을 나란히 놓았어요. 어젯밤 발견한 파병 기록을 떠올리면서 다른 항목들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다. 마치 큰 선물을 준 것처럼 말합니다. 저도 25년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숫자를 직접 열어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기도 평택,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예요. 면적이 얼마냐면 서울 여의도의 5배 반입니다. 축구장 3,800개를 깔아놓은 넓이에요. 이 기지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쇼핑몰, 영화관, 골프장까지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어떤 기지보다 시설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해외 근무지 중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로 꼽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기지를 누가 지었을까요? 건설비 총액 약 1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이 부담한 비율이 93%예요. 115억 달러 중 107억 달러를 한국이 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2번 두드렸습니다. 틀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93%가 맞았어요. 쉽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6조 원을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을 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5배 반 크기의 초호화 시설이에요. 그런데 월세를 안 받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집주인이 냅니다. 거기다 매달 관리비까지 따로 내고 있어요. 그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내는 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조 6,800억 원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46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6억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명절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양국이 새로운 합의를 했어요. 앞으로 10년간 총 지원 규모를 약 53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전력 지원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에요. 10년에 53조, 1년에 5조 3천억, 한 달에 4,400억 원이 넘습니다. 제 원본 보고서에는 이 숫자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93%, 107억 달러, 1조 6,800억, 53조. 전부요. 밀러의 최종본에는 이렇게 한 줄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의 분담금은 미국의 주둔 비용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한국이 이만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밀러의 보고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불만을 보여줬어요. 93%를 내고 있는데 부족하다. 세계 최대 기지를 지어주고 매일 46억 원을 내고 있는데 배은망덕이라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 없이요. 밀러였어요. 밀러가 제 책상 위에 놓인 두 보고서를 봤습니다. 원본과 최종본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거든요. 밀러의 눈이 좁아졌어요. 뭐 하는 거야, 하워드. 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책상 앞에 섰어요.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다음 협상이야. 한국한테 방위비를 2배로 올려받는 게 우리 목표잖아. 과거를 뒤지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숫자가 전부 사실이라면 밀러, 우리가 한국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93%를 내고 있는 나라한테 배은망덕이라니요. 밀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감사. 하워드,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감상적이었어? 이건 외교야. 감사 같은 건 크리스마스 카드에나 쓰는 거야. 여기서 필요한 건 레버리지야. 한국이 많이 내고 있든 적게 내고 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더 받아내는 거야. 저는 밀러를 올려다봤습니다. 더 받아내려고 숫자를 조작한 겁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하워드.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밀러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그 파일들 전부 원래 자리에 넣어. 내일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밀러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돈 이야기 다음으로 제가 조사한 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였습니다. 이건 제 보고서 원본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밀러의 최종본에서 통째로 삭제된 항목이에요. 왜 삭제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한국을 짐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먼저 텍사스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투자 규모가 얼마냐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이 넘습니다. 한 기업이 미국 땅에 54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한국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를 통째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넣고 있는 셈이에요. 다음은 조지아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220억 달러, 32조 원이에요. 일자리 9,200개가 새로 생깁니다. 브라이언 카운티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들판과 옥수수밭뿐이던 조용한 시골이었어요. 현대차가 오겠다고 발표한 뒤로 부동산이 올라가고 음식점이 생기고 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주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꿨다고요. 여기까지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2,700개가 넘어요.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약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로 창출된 미국 현지 일자리가 90만 개입니다. 90만 개요. 이 숫자를 체감할 수 있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가 약 88만 명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든 일자리가 샌프란시스코 시민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 한국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서 철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 문을 닫고 장비를 싸고 직원들이 짐을 꾸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출근할 곳을 잃는 사람이 9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가슴을 정말로 세게 때린 건 전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때문이었어요. 제 고향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입니다. 중부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포스터 오토파츠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28년을 일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시던 아버지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점퍼 등에 기름때가 배어 있었어요. 그 공장이 1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렸다고 했어요. 공장이 닫히던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생 군인처럼 강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아버지 동료 500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네 식당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고 부동산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기업 투자를 조사하면서 오하이오 데이터를 열어봤더니요. 그 공장 부지에 한국 배터리 기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공장이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투자 규모 23억 달러, 고용 인원 1,800명. 아버지가 28년을 다녔던 자리에서 지금 1,800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사촌 동생 스티브가 거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워싱턴에 앉아서 한국은 미국의 짐이라는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제 고향에서는 한국 기업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나 25년간 너를 먹여 살리는 나라를 짐이라고 불렀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밀러가 이 숫자를 삭제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90만 개의 일자리, 250조 원의 투자. 이 숫자가 보고서에 남아있으면 한국을 짐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운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파병 기록을 볼 때도, 방위비 숫자를 볼 때도, 오하이오 공장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라는 건물이 기둥부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몇 년째 열어보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때 그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병 기록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와 가죽 냄새. 그 안에 아버지의 해병대 군복 배지가 있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배지예요.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여러 장. 편지 몇 통. 제 아버지 윌리엄 하워드는 한국전쟁 참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장진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전쟁에서 가장 처참했던 전투 중 하나예요. 영하 35도의 혹한. 중공군 12만 명이 유엔군 3만 명을 포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포위망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장진호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딱 한 번, 제가 CIA에 입사하던 날 저녁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술을 좀 드셨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이 그날은 와인을 2잔 드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장진호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어. 오른쪽 허벅지였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 눈 위에 붉은 얼룩이 점점 커졌지. 영하 35도야. 피가 나오면서 동시에 얼어붙더라. 동료들은 후퇴 중이었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여자아이였다. 14살쯤 됐을까. 한국 아이였어. 솜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서 내 다리 상처를 감싸줬어. 영하 35도야, 제임스. 그 애가 자기 옷을 벗어서 나한테 감싸준 거야. 자기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끌었어. 등에 업다시피 해서. 내가 덩치가 크잖아. 해병대원이 80kg가 넘는데 14살짜리 애가 나를 끌고 산길을 갔어. 20리를 갔다고 나중에 들었다. 중공군이 우글거리는 산길을요. 야전병원 근처까지 끌고 가서 군의관한테 넘기고는 사라졌어. 이름도 못 물어봤어. 얼굴도 정확히 기억 안 나. 눈보라가 심했거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제임스, 내가 살아서 너를 낳을 수 있었던 건 그 한국 아이 덕분이야. 그 애가 없었으면 나는 장진호 눈밭에서 얼어 죽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가 가진 걸 벗어줘. 자기가 위험해지는데도. 절대 배은망덕한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빚진 쪽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게 25년 전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저는 25년간 한국을 짐이라고 불러왔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빚진 나라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찾으려 했던 그 소녀의 나라를. 저는 서류 위에서 무임승차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유품 상자 안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수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70여 년 전 장진호에서 제 생명을 구해준 소녀를 찾고 싶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 전부를 비치고 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내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들을까 봐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25년간 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나라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그 소녀의 나라를 배은망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전부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인지,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 나라인지,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전략적 가치, 이건 제 전문 분야였어요. 25년간 한반도 안보를 분석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프레임으로만 봐왔습니다. 그 프레임을 벗기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있는 그대로 봤어요. 대한민국 군사력, 전 세계 145개국 중 5위입니다. 5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영국보다 위, 프랑스보다 위, 일본보다 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국민소득 67달러였던 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갖추고 있느냐면요. 한국은 독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예요.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이제 원하는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체 개발한 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렸어요. 한반도 전역을 스스로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위성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7나라만 가진 기술이에요.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 25년간의 분석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분류해 놓고 실제로 한국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K방산이에요. 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1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어요. 1년 만에 65%가 뛰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요. 상당 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갑니다. 대표적인 게 폴란드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폴란드가 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한국에서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폴란드 쪽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문하면 2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전차를 그보다 빨리 보내줬다고요. 전차가 자동차보다 빨리 도착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사력이 약하면 결국 그 부담은 미국한테 돌아와요. 미국이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 동맹국들에게 질 좋고 빠른 무기를 공급해주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곧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미국 해군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군함이 고장나면 고칠 데가 없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쪼그라들면서 조선소가 문을 닫고 숙련공이 사라졌어요. 새 배를 못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있는 배를 수리하는 것조차 수년째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수가 296척인데 내년에는 280척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대규모 수리를 맡았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3년 넘게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오션이 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뒤로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수리를 연속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만 한 게 아니에요. 8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살리지 못한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하나오션의 이름을 부르며 황금함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과 함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함을 만들겠다고요. 석 달 전에 하나와 함께 군함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석 달 뒤에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요.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재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조사를 했더라고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37만 명을 파병하고 5,700명이 돌아오지 못한 나라. 115억 달러짜리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93% 자기 돈으로 지어준 나라. 매일 46억 원을 내고 10년에 53조를 약속한 나라. 미국 땅에 250조 원을 투자하고 90만 개 일자리를 만든 나라. 미국 해군이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군함을 5개월 만에 고쳐주는 나라. 미국 동맹국의 군사력 빈자리를 채워주는 나라.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 서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돌리고, 미국 해군을 수리하고, 미국 동맹을 무장시키고, 미국 동아시아 전략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어요. 그 기둥을 배은망덕이라고 차버린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밀러였습니다. 하워드, 마지막 기회다. 오늘 중으로 사표를 써. 안 그러면 내가 자네를 끝내줄게. 자네 연금, 경력, 전부 날릴 수 있어. 나한테 그 권한이 있다는 거 알잖아.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의 군복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밀러. 네. 끝내는 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거는 전화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캐런 리드 의원실. 캐런 리드 상원의원을 만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 3층에 있는 의원 사무실이었어요. 리드 의원은 64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년째 국방 예산과 해외 주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이에요. 백발이 섞인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가져간 자료를 전부 펼쳐 놓았습니다. 제 원본 보고서와 밀러의 최종본, 파병 기록, 방위비 분담금 데이터, 한국 기업 투자 현황, 하나오션 미해군 수리 기록, 전부요. 리드 의원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고 두 보고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을 읽었어요. 사무실의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리드 의원이 안경을 벗고 저를 봤습니다. 하워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보고서 편집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외교적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겁니다. 당신이 증언하면 밀러는 끝나요. 하지만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리드 의원이 잠시 저를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25년간 잠자코 있다가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복 배지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장진호에서 한국인 소녀가 아버지 목숨을 구했어요. 25년간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리드 의원이 배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으로 글자를 쓸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지도 않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 수전이 내려왔어요.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수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에서 봤어. 상원 군사위 긴급 청문회. 백악관 안보 보고서 왜곡 의혹. 증인 제임스 하워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전, 내일 이후로 내 경력은 끝이야. 연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미안해. 수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임스. 25년간 당신이 매일 밤 서재에서 한숨 쉬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제임스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젠가 바로잡을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내일인 거지.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가. 바로잡아. 당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증언문을 썼습니다. 새벽 3시에 마지막 문장을 찍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군복 배지와 붙이지 못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더라고요. 양복 안주머니에 아버지의 배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박준혁 대령이었어요.
주미양 국대사관 무관. 15년 직위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진실을 추적하는 동안 핵심 데이터를 건네준 사람이에요. 하워드, 오늘 청문회 안다. 내가 방청석에 가겠다. 고맙다. 박. 그런데 하워드. 하나 전해줄 게 있어. 청문회 끝나고 이야기하자. 박 대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청문회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상원 러셀 빌딩 216호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에요.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CNN, MBC, ABC, FOX. 주요 방송사가 전부 와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도 보였어요. 한국 방송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더라고요. 뒤쪽에 박준혁 대령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오른쪽 끝에 밀러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밀러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드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본 청문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증인은 제임스 하워드, 전 NSC 한반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하워드 씨, 선서하세요. 저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리드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워드 씨, 시작하세요. 저는 준비한 증언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종이를 접었어요. 증언문 대신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밀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25년간 한반도 안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거짓을 썼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한반도 안보 보고서는 대통령의 대한국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왜곡됐습니다. 제 원본이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변경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두 묶음을 꺼냈습니다. 왼쪽에 원본을 놓고 오른쪽에 최종본을 놓았어요. 이것이 제가 작성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올라간 최종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원본.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5억 달러 중 93%인 107억 달러를 부담했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 동맹국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종본.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전체 주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93%가 일부로 바뀌었습니다. 107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다음입니다. 원본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700개 기업, 누적 2,500억 달러, 90만 개 일자리 창출. 최종본에서 이 항목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9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삭제됐겠습니까? 이 숫자가 남아있으면 한국을 짐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그 원본. 한국은 건국 이래 14개 해외 분쟁 지역에 연인원 37만 명 이상을 파병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베트남전에서만 5,700명이 전사하고 13,400명이 부상했다. 최종본. 한국의 해외 파병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37만 명이 미미합니다. 5,700명의 목숨이 미미해요. 저는 청문회장을 봤습니다. 몇몇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리드 의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왜곡된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을 배은망덕이라고 불렀습니다. 37만 명이 피를 흘린 나라를요. 매일 46억 원을 내는 나라를요.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나라를요. 저는 밀러를 봤습니다. 방청석 오른쪽 끝. 밀러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팔짱을 풀고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밀러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의원님,
이 보고서의 최종 편집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 커트 밀러입니다. 밀러 부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자신의 승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숫자를 삭제하고 동맹국을 협박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팔을 잡았지만 밀러가 뿌리쳤어요. 방청석 통로를 빠르게 걸어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밀러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청문회장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밀러가 도망쳤습니다. 리드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기록에 남기세요. 증인의 증언 도중 커트 밀러 부보좌관이 청문회장을 이석했음을. 그리고 리드 의원이 저를 봤습니다. 하워드 씨, 한국은 미국에 뭘 해준 겁니까? 당신이 아는 전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37만 명의 파병, 5,700명의 전사자, 115억 달러 기지 건설의 93% 부담, 연간 1조 6,8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10년 53조 원 지원 약속, 미국 내 250조 원 투자, 90만 개의 일자리, 168억 달러 K방산 수출로 나토 동맹 강화, 미해군 함정 수리, 필리 조선소 인수와 8조 원 추가 투자, 세계 5위의 군사력, 독자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크게 빚진 동맹입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 쪽입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초, 5초, 7초,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한 명이 시작하자 둘, 셋, 10명으로 번졌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리드 의원이 의사봉을 들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본인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복 배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아버지 윌리엄 하워드는 한국전쟁 참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다리에 총을 맞고 눈밭에 쓰러졌어요. 영하 35도. 동료들은 후퇴했고 아버지는 홀로 남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인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14살쯤 된 아이였어요. 자기 솜저고리를 벗어서 아버지의 상처를 감싸줬습니다. 영하 35도에서 자기 옷을 벗어준 겁니다. 자기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 소녀가 아버지를 20리 상기를 끌고 가서 야전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소녀를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절대 배은망덕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빚진 쪽이라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을 봤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 차림으로 정자세로. 하지만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청문회 전에 박준혁 대령이 전해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화해서요. 청문회가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방청석에 들어오기 전에 박 대령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요. 박 대령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눈밭에서 어린 소녀가 외국 군인의 팔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어요. 하워드, 이건 우리 할머니 사진이야. 저는 박 대령을 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장진호 근처 마을에 살았어. 전쟁 때 14살이었고 눈밭에서 미군 부상병을 야전병원까지 업어다 줬다는 이야기를 평생 하셨어. 이름을 못 물어봤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도 평생 그 군인을 찾으셨어. 여러분, 70여 년 전 장진호 눈밭에서 14살 한국 소녀가 미국 해병대원을 살렸습니다. 그 해병대원의 아들이 접니다. 그 소녀의 손자가 지금 이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제가 박 대령을 가리켰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박 대령에게 쏠렸어요. 박 대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눈이 붉었지만 자세는 굳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하지만 청문회장 안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리드 의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한참 뒤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날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70여 년 전 한국인 소녀가 미국 군인을 살렸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여전히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37만 명을 보냈고 16조 원짜리 기지를 지어줬고 매일 46억 원을 내고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해군이 못 고치는 군함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달라진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닙니다. 한국은 70여 년 전 눈밭에서 옷을 벗어준 그 소녀입니다. 자기가 추워지는데도 상대를 먼저 감싸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배은망덕이라고 부른 건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붙이신 편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려던 편지요. 아버지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국이 늦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잦아들지 않았어요. 리드 의원도 다른 의원들도 방청객도 기자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배지를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5년간 틀렸던 남자의 고백이에요.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자랑보다 실력이 앞섰어요. 눈밭에서 옷을 벗어주던 14살 소녀처럼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한국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걸 잊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내부자가 25년 만에 밝힌 한국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37만 명의 피와 9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70년 전 눈밭에서 옷을 벗어준 14살 소녀의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